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까지 바이오 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빅테크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또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하고 계시던데. 맞아요. 최근에 좀 업로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을 본따서 원리버로 했거든요. 강 하나 해서 이제 원리버인데 그냥 바이오 위주로 트렌드나 지금 현황 혹은 기초까지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브이로그는 틈틈이 그냥 넣고 있고요. 브이로그 영상 좀 많이 올리더라고요. 여행 가는 거. 놀러 가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왜 갑자기 하세요? 요즘에는 근데 기관분들도 당연히 저희 주 고객이지만 개인분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어요. 맞아. 좋은 사례들이 있었다 보니까. 좋은 사례요? 어떤 거죠? 아니 뭐 배터리 아저씨도 계시고 이제 여러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랑도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신기한 게 매니저분들도 제 유튜브 보고 전화 오세요. 이거 그거 보고 관련된 내용으로 세미나 해달라고 연락이 오시는 거 보고 아 그래도 이렇게 소통하는 거 자체가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게 좀 와닿는 게 이제 기관은 어떻게 보면 집단인데 사실 개인도 그 돈이 모이면 그 힘이 큰데 개인은 사실 그게 뭉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말씀하신 배터리 아이씨라든가 뭐 다른 소수의 분들 어쨌든 뛰어난 인플루언서 같이 많은 팬덤 있으신 분들이 한 군데로 좀 모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사실 상반기는 2차 전지 외에는 굉장히 좀 쓸쓸했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위원님 전문 분야로 좀 넘어가세요. 얼마 전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금리 인상은 특히 성장주의 대표 섹터인 제약바이오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 거 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만 해도 인하 얘기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제바가 더 많이 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금리는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제 8월인데 2차 전지 쏠림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뭐 다른 섹터들도 당연히 소외를 받았는데 제약 바이오주는 좀 어땠고 최근은 좀 어떻나요? 차라리 저희가 나왔던 게 저희가 소외된 지가 한 2, 3년 됐습니다. 그렇죠. 많이 소외됐죠. 그래서 저도 제약 바이오 어느 순간 안 묻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막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이 없고 사실 2, 3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덜 빠졌어요.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 빠졌고 그 중에서도 의료 AI 분야는 또 엄청 크게 올랐습니다. 제바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뭐 항암제, AI, 뭐 뇌질환 너무 많은데 지금 의료 AI 분야는 제2의 2차 전지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메가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가 한 2, 3일 전에 갑자기 확 빠졌던 날이 있어요. 목요일인가? 뭐 20% 갔다가 마이너스 15%로 막 장 마감했었던 날이 있는데 그날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빠지는 날에 다른 쪽이 조금씩 많이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안 좋았던 애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바닥 따지기는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많이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제약바이오 시장 점검이랑 8월에서 12월 하반기 이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제 하반기를 생각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잘 가야 작은 회사들이 잘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금리 이슈도 당연히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지금 3분기 혹은 4분기는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형주인 삼성바이오직스도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바이오팜도 4분기 분기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다른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일단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 측면에서도 하반기가 더 좋고 금리도 이제 인상이 크게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없어지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정말 서프라이징한 신약이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실적도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에 제약바이오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서프라이징한 신약이 없었어요. 서프라이징한 신약이라면은 시장이 정말 큰 분야에서 엄청난 임상 데이터로 신약이 나올 때 정말 제약바이오가 호황기를 맞이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이제 면역항암제인 키투라도 그랬고 카티라고 하는 세포치료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비만치료제, 당뇨치료제도 엄청난 임상 데이터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며, 거기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신약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고요. 최근에 승인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에 이제 도나네맙도 곧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거의 무조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신약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것들이 맞습니다. 있어서, 자, 그럼 실적이 아무래도 4분기 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코멘트 해주셔서, 일단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들이 꽤 나왔나요? 네, 2분기 실적이 많이 나왔고요. 대형주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좀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는 실적 시즌 때 혹시 뭐 좀 다른 섹터랑 다르게 봐야 될 건, 아니면 뭐 똑같이 어쨌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일단 삼성바이오직스는 기대치 대비 잘 나왔고요. 이제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도 나쁘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다들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이 회사들이 또 하반기에 모멘텀이 또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도 괜찮았는데 하반기는 더 좋네 라는 측면으로 다들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2분기라고 했을 때 아직 나오지 않은 뭐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도 2분기보다는 하반기를 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적 시즌에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실적도 중요하지만 학회 모멘텀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어떤 학회에서 뭘 발표해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많고요. 승인을 받을 약에 대해서 언제 출시를 하고 승인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들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기업들이요.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으로서 어떤 걸 골랐는지도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제일 크게 반영이 되는 거는 하반기의 실적, 학회 모멘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회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혹시 뭐 하반기에 중요한 학회가 좀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이제 사실 상반기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많긴 한데요. 상반기 지나갔으니까 하반기에 10월에 있는 에스모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암학회예요. 종양학회가 있고 11월에도 SITC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는 학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해외의 경쟁사나 파트너사들이 참여를 하는 학회도 우리나라 기업에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자, 이따가 이제 세부 종목들 간단하게 뭐 다 점검한 시간 가지겠지만, 그 하반기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유망하게 보시는 좀 제약바이오 쪽 유망 주식이라든가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삼성바이오직스는 계속 그래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이제 의료 AI 쪽은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빅테크들은 자기네들이 잘 하고 있는 분야만 가져가도 끝이잖아요. 그것만 가져가도 어차피 큰 회사고 잘할 텐데, 그 회사들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까지 바이오 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헬스케어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중장기적으로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AI 중에서도 해외 파트너사들 많은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해외 파트너사가 제일 많은 기업이 아무래도 루닛이고요. 이미 너무 대장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루닛은 그냥 대장주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거기에 JLK라는 기업이 뇌졸중 A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AI 진단을 하는 업체고, JLK도 사실은 하반기에 해외 진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거기에 이제 다른 기업들은 지금 유한양행과 보로노이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유한양행과 보로노이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표적항암제입니다. 요즘 구간이 명간이다라고 하면서 표적항암제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원래는 이제 면역항암제로 다 넘어갔었잖아요. 잠깐만요. 저희 이제 우리는 바이오 바알못이라 발리 잘 모르는 분들은 표적항암제와 하나 뭐였죠?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 이거 두 개 뭐가 다른 거죠? 이제 면역항암제는 면역력을 증대시키거나
세포나 면역 세포를 뭐 건드려서 암을 공격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항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역 항암제가 3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제가 2세대 항암제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2에서 3 넘어가서 3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근데 표적 항암제는 암 환자가 정확한 암의 원인을 갖고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그 변이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확실한 환자들은 그것만 공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잘 나와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좋은 거네요. 오히려. 약간 5나노, 4나노, 3나노처럼. 그렇죠. 네. 근데 암 같은 경우 원인이 확실한 암종이 많지가 또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한계가 좀 있고 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두더지 게임이에요. 한쪽을 누르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또 내성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표적 항암제는 그 넥스트 파이프라인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 내에서도 뭐 1세대, 2세대, 3세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표적 항암제에서 면역 항암제로 넘어가는 듯 하더니 또 표적 항암제에서 그 다음 세대 쪽으로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니, 보로노이의 C797S 타겟 항암제인 BRN 이쪽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구간이 명간이다가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고 표적 항암제 시장이 워낙 크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하반기에 확회 모멘텀이 있으니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루닉과 JLK랑 유한양행과 보로노이가 의료 AI 쪽에 해당된다. 유한양행이랑 보로노이는 의료 AI보다는 이제 표적 항암제 위주인데 AI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제약바이오에서 그러면 우선 글로벌 매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글로벌 매출 탑 10에는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요?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들에서 우리가 뭔가 관여되는 게 더 큰 거잖아요, 원래. 네. 일단 지금 2023년 예상 제일 많이 팔린 의약품 1위가요. 키트루다이고요. 키트루다도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코로나 백신이라서 이거는 그냥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백신이 2위다. 네, 세 번째는 휴미라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휴미라는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 때문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미라가 올해 특허 만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직스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출시를 했고요. 휴미라 오리지널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리지널보다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이 옵디보나 이런 기업들도 다 면역 항암제이고요. 스텔라라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가 큰 비중을 차지해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분야가 워낙 시장이 크고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제일 가치를 많이 받고요.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기업들은 조금씩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면역 항암제 같은 것들이 매출이 높다는 의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병을 걸리게 하고 이제 세약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들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암이라는 맞아요. 거겠네요. 여전히 이제 암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신약 승인된 의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승인된 약이 항암제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매년 항암제가 많이 승인이 되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온데도 시장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내성과 변이가 너무 많이 생겨서이고요. 말기 환자에게는 사실상 정말 잘 듣는 약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약들로 커버할 수 있는 암종도 메이저 암종이지 희귀 암종은 사실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스트는 조기 진단이라서 이제 미국도 캔서 문샷 내세우면서 이제 암 조기 진단으로 암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 시장, 암 진단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 우리 몸속에 뭐 나쁜 세포긴 하지만 어쨌든 암세포도 점점 세지는 살아남기 거예요. 위해서. 맞아요. 내성 생기고. 그럼 좀 더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랑 내년을 좀 주도할 의약품은 뭐가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정말 큰 분야에서 좋은 약이 오랜만에 나오거나 엄청나게 좋은 임상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시장 자체가 개화되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호황기를 맞이할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과 비만, 당뇨 이쪽이 다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비만, 당뇨 교집합이 되게 커요. 결국에는 비만 환자들이 이 모든 걸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겟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시장은 아직 약이 없어요.
아직 약이 없고 내년에 신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지금 약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내시 시장도 같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괜찮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내시가 아무래도 워낙 큰 시장이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 쳐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내시를 넘어서 당뇨와 비만도 마찬가지로 아까 교집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GLP-1이라는 유사체가 혈당저하와 이제 체중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질환들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뇨병 치료제도 GLP-1 유사체로 개발하고 있고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GLP-1 타겟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맞았다고 해서 그 진짜 맞은 거예요? 네, 진짜로 맞아서 그걸로 살을 많이 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고비라는 약이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승인을 받았고 나중에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약이에요. 근데 지금 유사체 계열의 치료제들이 정말 쇼티지입니다. 엄청난 쇼티지라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당뇨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펩트론, 인베티지랩.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요. 매주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다라는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투여로 바꿔주는 제형, 그 특허를 갖고 있는 게 그 두 회사고,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해외 기업들이랑 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쪽도 우리나라에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글로벌이 지금 엄청난 트렌드인 거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AI 쪽인 거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리커전이라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회사에 60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다 올랐어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 올랐었고, AI 자체가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술이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확실히 비상장들도 투자를 받게 되었고, AI 자체가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맞은 위고비는 비싼가요? 한 달에 제가 알기로 150만 원에서 거의 200만 원 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비싼 거죠. 가격이 좀 나가네요. 그걸 계속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들이 1년 이상 맞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1년 이상 맞는 경우가 30%대 혹은 그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년이면 뭐 1000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최근에 미국에서 원래는 보험 등재를 절대 안 해줄 거야 했었는데 수요가 엄청나고 비만이 질환이기 때문에, 미국은 또 비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잖아요. 60세 이상이 비만율이 제가 알기로 거의 50%라고 하거든요. 그럼 진짜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등재를 해주자는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비만과 당뇨 치료제 시장의 개화에 큰 역할을 해주는 거죠. 혹시 저 위고비 저거는 뭐 주사인 거죠? 주사예요. 주사인 거예요? 다 주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맞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도 쇼치지니까 우리나라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 대체로 싹센다를 계속 맞더라고요. 싹센다는 뭐예요? 싹센다도 똑같이 GLP-1인데 싹센다는 원래 이제 매일 투여로 만들어진 약이고요. 매일? 싹센다도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된 약입니다. 맞고 싶네요.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또 있죠. 부작용이 있어요? 구토증도 유발하고 우울증도 유발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 좋은 약은 없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 그냥 우리 스스로 덜 먹고 더 뛰고 이게 그냥 가장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글로벌 빅파마는 그러면 좀 지금 뭐에 관심이 많고 좀 어떤 준비를 좀 더 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제일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하는 게 사실 ADC입니다. 약물 항체 적합체예요. 그러니까 약물이랑 항체를 적합시켜서 암에 다이렉트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쉽게 생각을 하려면 표적항암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적항암제랑 비슷한데 항암 효과를 좀 더 높이는 이중항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DC가 최근에 에너투로 정말 유방암에서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서 핫해진 분야예요. 같은 기술로 신약이 옛날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로 훨씬 더 좋은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 그 기술이 핫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 신약 승인을 받았느냐도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술이 한 번 더 좋은 효과를 냈을 때 주목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라이선스 계약 그리고 흔히 말해 M&A 딜이 가장 컸던 게 ADC 분야예요. 화이자도 코로나로 벌었던 거 거의 반 정도를 ADC 플랫폼 보유하는 기업 시젠을 인수하는 데 썼습니다. ADC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서 글로벌 1위인 기업을 산 거고요. 사실 요즘 라이선스 딜이나 M&A 트렌드가 좋은 걸 그냥 제값 주고 사자예요. 옛날에는 그냥 싼 거 사든지 신규 기술 사든지 뭐 정말 제각각이었는데 올해는 금리 때문인지 몰라도 좀 확실한 것들만 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ADC가 제일 많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ADC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건 확실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아이러니하게 국내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레오캠바이오는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원래는 해외에서 관련된 딜이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아야죠. 네, 원래 한국 기업도 비슷한 거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올랐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요. 최근에 라이선스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물질 하나를 사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에 좋은 물질이 접목된 경우 그걸 사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레오캠바이오는 플랫폼을 여태까지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했었고 그 플랫폼에 좋은 물질인 투랍2와 같은 고영암 타겟 물질을 지금 개발 중이며 그 물질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아직 시간은 걸리겠네 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ADC 분야는 지금 글로벌 트렌드로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제약 바이오 분야이고 저는 사실 화이자가 시젠이라는 글로벌 1위 기업을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빅파마들이 ADC 기업 중에서 시젠이랑은 이제 계약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에게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올해 말 정도부터는 그런 기업들이 한 번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등을 누군가가 인수했으니까 이제 2, 3, 4등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밖에. 근데 여기서 지금 시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시젠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같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닌 거죠? 에이, 우리나라 시젠은 시젠이고 그 기업은 이제 진단 기업이고요. 이제 이 시젠은 시애틀 제네틱스라는 기업인데 ADC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옛날에 헷갈려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있죠. 충분히 저도 들으면서 근데 영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시젠이라고. 근데 글로벌 빅파마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가 글로벌 빅파마에 해당되는 거죠?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뭐 그래도 시가총액 한 50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을 뜻하고요. 진짜 뭐 우리가 그래도 들어본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이자, 일라일릴리 뭐 이런 기업들은 다 몇백 조가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신고가를 찍을 정도로 너무 커져서 그런 기업들이 뭐 대표적인 빅파마고 통상적으로는 50조 원만 넘어도 글로벌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봅니다. 보통 그러면 글로벌 대형 그 제약바이오 기업 빅파마는 몇 개 정도가 있죠 지금은?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30개, 40개 정도는 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라고 하면 그냥 제약사가 아니라 이런 빅파마들의 가장 큰 특징이 실적도 점점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파이프라인도 정말 많고 상용화된 의약품들이 많아서 그걸로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거 말고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만든 걸로 수익을 다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AI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면서도 이제 바이오 제약에도 이제 AI가 붙기 시작했는데 바이오 AI, 의료 AI는 향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료 AI를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AI 플랫폼 기업들이랑 계약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들도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과 계약을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인지를 하게 됐고요. 좋은 예시가 모더나예요. 모더나도 적자였을 때부터 IT, AI 쪽에 워낙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mRNA 플랫폼에 넣을 후보물질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좋은 예시들이 있었고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신약
신약 개발은 완전히 시간 싸움입니다. 기술들이 너무나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AI가 글로벌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점, 진단 분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중요해지고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혹은 사람이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AI를 접목시켜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단이랑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활용된다라는 거죠, 크게. 네, 맞습니다. 그럼 신약 개발 플랫폼 AI는 좀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 기간이 뭐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보 물질 단계에서 내가 이 약을 신약 개발하는데 쓸 거야 라는 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보 물질을 찾는 기간만 뭐 3,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뭐 5분의 1까지 단축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된다면 임상 단계에 들어간 이후에도 성공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왜냐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 혹은 여태까지 경험이나 여태까지 있었던 레퍼런스로 절대 안 되는 거는 알아서 다 빼주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이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신약 개발은 점차 더 AI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게 기업마다 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잘하는 분야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AI도. 당연히 데이터 싸움이니까 어떤 회사는 뭐 암, 어떤 회사는 뇌질환, 어떤 회사는 희귀질환, 이렇게 잘하는 플랫폼 분야가 다르고, 뭐 구조적인 부분을 잘하는 애들, 혹은 이제 뭐 결합 부위를 잘 찾는 애들,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한 회사가 여러 AI 기업들이랑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얘랑 계약을 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다양한 기업들이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출 창출도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K바이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 받고 있는 거 있나요? 뭐 똑같나요? K바이오도 뭐 AI를 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미용기기 쪽을 요즘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그치, 미용기기 하면 어떤 회사들이 있죠, 일단? 요즘 수출로 제일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게 파마리서치랑 비올이 있습니다. 뭐 원택도 언급이 많이 되고요. 미용기기 업종들도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사모펀드들이 미용기기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그쪽도 확실히 매출 창출이 가능하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VIP 자산 운용에서 지분 신고될 정도로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미국 쪽 수출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파마 리서치의 가장 주력 미용기기가 이제 리쥬란, 그리고 리쥬란 HB잖아요. 근데 리쥬란 매출도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확실히 이걸 대체할 수 있을 법한 미용기기가 없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고, 여기서 이거는 이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피부과를 직접 맞아보셨어요? 저는 리쥬란을 도포해본 적이 있는데요. 도포가 뭐예요? 요즘에는 피부과를 가면요, 포텐자나 실펌과 같이 니들 RF라고 모공에다가 주사를 쏘는 방식이 있어요. 고주파로. 근데 그거를 쏘게 되면 구멍이 생깁니다. 그걸 하고 나서 리쥬란을 또 도포해줘요. 옛날에는 리쥬란을 주사로만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도포하는 방식으로도 요즘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다른 기업들의 기기랑까지 많이 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수도 플러스로 이제 업사이드가 또 생겼고, 해외에서도 이제 다른 기업들이 많이 팔릴 때 같이 이제 병용할 기업들이 많아지겠구나 보고 있습니다. 피부과는 가끔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가보면 이제 뭐 이 영상 보시는 여성분들도 또 많으시니까요. 또 제약바이오에 계시는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공부 차원에서 내 학습 차원에서 가신 것도 있을 텐데, 실제로 피부과에서 시술이나 이런 걸 좀 받으면 좀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누구나 피부 관심이 많으니까. 그쵸. 누구든 뭐 사실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요즘 남자분들도 엄청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저도 작년부터 좀 가봤어요. 그런 지금 너 따위가 지금 이게 지금 피부 관리를 했다는 건가? 아니요. 근데 진짜 남성분들이 너무 많아졌을 만큼 요즘 이제 미용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과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리프팅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건조하거나 여드름이 많이 날 때, 특히 피곤할 때 피부과를 가면은 이게 바로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중독성을 일으키는 요소가 아닌가. 이게 바로바로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요. 근데 그게 또 몇 번 더 가야 되잖아요.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게. 중독되니까 또 가게 되는 거고 한 번 가면 다른 걸 또 시도하고 싶게 되는 게 이제 미용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다 좋아지는 게 아닌가.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딴 것보다 뭔가 내 피부가 케어받는다는 느낌이 맞아요. 참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우대받는 느낌. 맞아.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도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